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기회로 바꾸고 어떤 사람은 허공으로 흘려보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워런 버핏은 하루를 단순하게 구성한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일을 덜어낸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타임 블로킹이라는 방법으로 시간을 5분 단위까지 쪼개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버릇처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라는 점을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2월 7일 금요일. 오늘 출근길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지하철 9호선이 좀 지연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곳곳에 눈이 많이 와서 어떻게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벽에는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다라는, 저도 새벽에 그 알림 문자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현재도 수도권, 강원 남부, 충청, 호남, 경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엔 한파경보가 더해졌고요. 특히 경부 일부 지역하고 또 호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시를 기준으로 서해 5도, 전남 중에서도 신안,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경보도 발효돼 있거든요. 시설물 피해 없으시도록 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보온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겠고요.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아까 뉴스 들어보니까 이 미끄럼길 때문에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또 토론 같이 하시는 날이죠. 최근에 좀 진정되는 듯 싶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그 상승률 2%대로 올라섰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 경제 현 주소, 또 여러분이 느끼시는 최근의 물가, 현재의 물가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또 알면서도 사거나 혹은 모르고 당하거나 가방, 백, 패딩 할 것 없이 가품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큰 업체여서 믿고 샀는데 거기에서 파는 것마저 가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른바 짝퉁을 뿌리 뽑을 방법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은 4글자입니다. 4글자. 남성의 이것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조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남성이 출산 휴가를 쓰는 비율은 56%로 높은 편인데 이것을 쓰는 비중은 17.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올라와서 이 정도이기는 한데요.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의 육아 참여가 더 활발해져야 하겠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 또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9796님이 출산휴가라고 보내주셨는데 출산휴가는 아니고요. 출산한 이후에 쓰는 그 4글자, 4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709님이 제가 오프닝 멘트로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성공예감에 저의 시간을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라고 보내셨네요.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가정생활 하시고 하니까 장 볼 일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있으시고 그렇죠. 요즘에 좀 체감하시는 물가는 어떻습니까? 전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든요. 네. 뭐 몇 개만 담으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체감상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보니까 이제 전국 물가 상승률 상위 10개 중에 9개가 과일이나 채소 같은 먹거리였더라고요. 근데 보면 정말 딸기를 항상 500g짜리 딸기를 살까 말까 항상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딸기도 올해 가격 좀 많이 그게 올랐다 10,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10,000원이 안 되면 좀 싸구나 하고 담고 이제 10,000원이 넘으면 안 담고 이러는데 물가가 좀 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장바구니 물가라는 표현 예전에는 슈퍼 갈 때 장바구니 그 다음에는 대형마트 카트였는데 요즘엔 모바일에 있는 장바구니 모양 그렇죠 그 카테고리로 넘기는 근데 그 물가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는 1%대 초반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좀 하락했었잖아요. 진정됐었잖아요. 그렇죠. 하락은 아닙니다만 상승률이 둔화됐던 건데 최근에 보니까 1월이 2.2%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지석 기자.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장바구니 물가 얘기할 때 이제 생활 물가 지수라는 지표를 보면 좀 되게 쉽게 와닿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7월보다는 반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었고 생활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0월 이후에 이제 1.2%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석 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입 빈도가 좀 많은 큰 144개의 항목, 그러니까 뭐 쌀이나 달걀, 배추, 소주 이런 것들의 물가로 지금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체감 물가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지표겠죠. 근데 지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수준인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자체는 2.5%로 훨씬 더 빠르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기업들도 보니까 연초부터 원재료 올랐다, 그다음에 인건비 올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다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 브랜드도 커피 가격 200~300원씩 다 올렸고요. 그렇죠. 뭐 오뚜기 같은 뭐 이달 그러니까 편의점 가보면 컵밥 가격도 올랐고, 컵밥 맞아. 네, 소스, 과자 뭐 이런 거 다 올랐습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네요. 네, 진짜로 월급 빼고 오른 게 맞아요. 1월 근데 소비자 물가 급등의 원인은 석유류 가격이 7.3% 급등한 게 제일 많고요. 이게 물가 상승을 건의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 사실 모든 공산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가 다 끌어올리거든요. 게다가 석유류가 채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채소나 뭐 축산물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 다 이른바 뭔가 난방 수요로 또 쓰이기 때문에요. 에너지 수요가 네, 높아지고. 맞습니다. 이 7.3% 오른 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도 요게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 물가도 이제 좀 꺾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향후 혹시라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더라도 물가가 뭐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을 뭐 덧붙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늘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항상 대외 변수. 그렇죠. 대외 변수, 네. 국제 유가, 또 날씨 영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뭔가 밀려있던 숙제도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또 공공요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마냥 올릴 수도 없고 마냥 안 올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 고민 지점이 너무 크죠. 최근에 그 지하철 요금도 올린다고 했죠. 네, 지하철 요금이 또 원래- 올해 네. 3월 중에는 이제 150원 인상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기본요금이 서울에서 이제 네. 1,550원 1,550원으로. 이거 옛날에 올리겠다고 한 거 맞아요. 못 올리고 있다가 맞아요. 미루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몰리는 건데. 근데 이런 공공요금 인상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분명히 주겠습니다만 공기업 입장에서는 또 안 올릴 수도 없고. 맞아요. 누적 적자가 서울교통공사 기준으로 7조 3천억이 넘습니다. 이거 올려야지 그나마 적자격을 축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이 하필 또 이렇게 물가가 다 오르는 시점에 또 거기다 하나 더 얹으려고 하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3%여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물론 그건 연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진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제 행정당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못 올렸던 공공요금을 이때 올리면 되겠구나. 근데 내일부터 바로 올릴게요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몇 개월 뒤부터 몇 월부터 올릴게요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또 네. 소비자 물가 다시 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노인들 무임승 왜 만 무임승차요. 65 넘어가면 네, 맞아요. 무료로 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그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1조 5천억 원 이상 그 무임승차로 인한 그렇죠. 무임승차라고 무료승차. 무료승차. 네. 예, 좀 그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지하철이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858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막상 저도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입장으로서 예, 좀 부담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것도 뭐 왕복으로 생각하고 네. 한 달로 생각하면 그게 또 만만치 않죠. 또 중요한 거는 물가는 상승률이 조금 더 커졌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도 1%대, 민간 기관에서는 어디는 1% 초반대까지 보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고물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가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물가는 스멀스멀 그러니까 문제는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진짜로 떨어지는 게 하느니 작년에 원래는 올해 성장률 1.9% 정도일 거야 했다가 네. 이걸 지난달에 1.6에서 1.7%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외 IB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추정치가 낮은 게 얘네는 지금 1.1%까지도 낮춘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아니면 슬로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아예 안 좋은 데다가 물가는 오르는 거야를 지금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를 만약에 넘었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하려고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한국은행은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하겠죠.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미 지금 전문가들은 하느니 이달 이제 25일이잖아요. 금통위에서 아마 3.0%인 기준금리를 0.25%는 정도 퍼센트 포인트는 낮출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낮출 것이다. 이번엔 낮출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원달러 환율 다시 급등하고 있고 뭐 물가까지 관리 목표치를 지금 넘으면 사실 대외 변수 때문에 이것도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보통 이제 낮추게 되면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되기는 네. 하는데 그래도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더 클 것이냐. 지금 물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냐. 이걸 또 이제 상대적으로 저울질을 하겠죠. 정부는 이제 이게 1월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국제 유가가 뭐 어쨌든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고 당분간 물가도 이제 2% 수준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아직 물가 상승률 2.2% 이거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야. 하느니 물가 안정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시장 전문가들은 완전 받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 이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 어쨌든 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좀 유발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미국도 이제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한국의 어떤 금리의 격차 이게 또 커지게 되면 환율이 또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럼 악순환이 이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를 더 걱정하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도 관세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서로 이 나라 저 나라가 관세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기업들은 그 가격에 그걸 또 반영하려고 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물가는 또 더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더 걱정인 게 지금 송일아 이제 기자. 환율 방어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환 보유액도 지금 거의 한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환율 전망도 뭐 1,500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년 대비 2.2%가 줄었는데 작년에 이게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제일 크게 줄어든 거예요. 이만큼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환율 높지, 유가 높지 하면은 이제 물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는데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지난 1차 그 트럼프 행정기 때 관세 전쟁 벌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미국의 물가가 올랐냐를 보면 안 올랐거든요. 그죠. 미국은 안 올랐어요. 맞아요. 미국은 미국은? 올랐어요. 네, 그럼 어디가 올랐을까요? 다른 나라들. 네. 그러니까 그게 흔히들 무서워요. 하는 말이 미국이 자기네 인플레이션을 해외에 수출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는 좋았죠. 좋았죠. 간혹 충격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추세 우상향을 좋았죠. 했고
그런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잡아왔고 근데 그게 다 우리나라 같은 대외 경기 민감한 나라로도 그게 다 수출이 되고 있고 참 어려운 거죠. 또 하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최근에 좀 반가운 소식은 2024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990억 달러 거의 이제 1000억 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이게 또 언젠가는 트럼프에게 또 역풍을 받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정치적 이게 기자. 그 어제 이제 하느니 이제 국제수지 통계 발표한 거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누적 경상수지 그러니까 990억 달러, 1000억 달러에 유지하는 이게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치면 3배예요. 한은도 900억 달러 정도밖에 예상을 안 했었거든요. 23년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대였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3배가 넘는 거죠. 근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2015년에 이어서 역대 2위입니다. 근데 특히 수출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반도체 7% 수출도 가까이. 좋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할 게 그럼 과연 이게 수출이 버텨줄 것인가? 앞으로 경제의 동력을 유지를 해줄 것인가? 이걸 보면 지금 수출이 이미 15개월 연속으로 빠르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증가세를 사실 유지를 한다고만 해도 규모가 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는 사실 증가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수출이 안 좋을 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네. 올해도 뭐 상당 기간 어쩜 뭐 반도체 중심으로 IT 부분이 좀 수출을 이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괜찮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줄겠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은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느니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8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확실히 100억 달러 190억 달러, 그러니까 200억 가까이는 좀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아마 금통이 25일 열릴 때 수정치가 좀 나올 텐데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효과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조금 전년 대비로 좀 주춤하다면 네. 또 경제 전반적으로 고용이나 투자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이게 참 복잡합니다. 일단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지 않게끔 여러 가지를 이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류세 인하 카드를 굉장히 자주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이거 딱 세 주셨더라고요. 14번째 연장이라고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14번째 연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단위로 하다가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다가 이제 2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서 12월, 2월, 4월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유류세 인하 조치?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랑이죠.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개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어차피 없는. 그냥 내가 할 때만 아니면 안 돼. 내가 할 때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끌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을 중단하는 건데 받아들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올랐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서 원래 정해진 그 세율에서 덜 내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노말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중단하면 당연히 기름값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 거고 체감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그만큼 기름값이 비싸졌다. 이유가 뭐건 간에 어쨌든 내가 쓸 땐 비싸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물가 많이 올랐어? 지금 정치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물가가 언제나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이게 근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아까 제가 11년이라고 발음을 했나? 2021년 11월부터 지금 횟수로 따지면은 4년이 넘은 건데 예, 정지석이잖아요. 아니, 이번에도 유류세 조치 인하율 자체는 일단 기존보다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에서 15%로 좀 조정이 됐고 경유나 부탄 같은 거는 30%에서 23%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정부의 세소 감소 부담을 조금 신경을 쓴 거겠죠. 근데 네.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이거 정상화가 좀 필요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땜질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어제도 기름을 넣으면서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맞아요. 예,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국제 유가, 환율까지 이렇게 변동폭이 계속 들쭉날쭉하면 이제 계획했던 것과 달리 유류세 인하는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워낙에 체감하는 게 크니까. 그래서 한시적 유류세 인하라는 말이 이제 좀 무색하다. 지금 아니, 한시적으로 지금 4년 넘게. 네. 예. 인하가 도입됐던 게 국제유가 배럴당 $100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 진짜 부담이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했던 건데 지금은 뭐 60, 70달러, 뭐 80달러 일시적으로 정도? 80달러 뭐 국제 이러잖아. 유가가 70달러대 초중반이기는 해요. 네. 그럼 이게 맞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도 1,700원대 초반인데 한 100 몇십 원 만약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라진다 그러면 1,800원대 중반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작년에 이거를 또 없앨 수도 1월에서 없고. 11월까지 그 누계적으로 이제 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수입이 한 10조 4천억 정도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산이 15조 3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 건데 12월 세수를 포함을 하더라도 아마도 수조 원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데 이건 그럼 또 어딘가에서는 또 메워야 메워야 되거든요. 메워야죠. 참 어렵네요. 그렇죠. 정부 네. 입장에서도 경기는 부양을 해야 되겠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너무 치솟지 않게 관리해야 되겠고 그러자니 또 세수가 좀 펑크가 나는데 그것도 메워야 되겠고 사면 초과입니까? 이 시장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내성이요? 유류세,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걸 유지를 하다 보니까 시장도 이미 내성이 생겼고 실질적인 효과가 이제 약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거를 시행을 하자고 하니 진짜로 나에게 체감되는 게 너무 커서 왜냐면 지금 뭐 아까 대중교통, 지하철 요금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고려하면 진짜로 결국에는 정상화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거의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은데 추경을 편성한다라는 건 정부 지출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또 그 돈이 풀리는 힘만큼 물가 상승 요인이 또 될 수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라도 해봐야 되겠고 기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고란 기자. 이창용 총재가 네. 이렇게 말했죠. 하방 위험이 있으면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다. 소폭 부양할 정도의 재정 정책은 가능하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른바 정부가 추경을 펴는 데 대한 찬성 논리를 제공해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물가도 물가지만 지금 우리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돈을 쓰는 세계 경제 주체, 가계, 기업, 그다음에 국가 중에 정부 중에 돈 쓸 수 있는 지금 주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정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정부라도 돈을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경기를 살리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기자분들에게 이제 선택을 하라면 물가 관리와 경기 부양, 성장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고 보세요. 전 경기 부양입니다. 내가 하는 총재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 경기 부양. 송일아 기자는 저도 경기부요. 일단은 정지석 네, 성장을 해야지. 그렇죠. 자영업자분들 만나보면 상황 정말 너무 상황이 네. 요새 이런 그냥 옷가게 같은 데 가도 정말 매대에 옷이 널려 있어요. 너무 아니, 싼데 아무도 매대 옷이 널려 있는 건 그나마 수준 그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아예 너무 1층인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 너무 공실이 많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건설 쪽에서도 주상복합을 이제 잘 안 짓는다고. 밑에 상가가 사실은 이제 안 텅텅 비게 들어가는구나. 되니까. 한때는 그 상가 투자니 뭐 엄청 그렇죠. 유망하고 밝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에 상가를 4층까지 했다. 이제는 3층, 2층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1층만 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것도 진짜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게 이런 데도 있는데 또 요즘에 서울 부동산 가격 보면은 강남 중심으로 또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보통 총선이나 대선 같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끝나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야 요번에 하는 의사록 보니까 사실은 환율 아니었으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았다라는 게 결론이었던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요번이야 뭐 부동산 가격도 좀 안정되고 있고 가계부채도 잘 관리되고 있어라고 하느니 이야기를 했지만 뭐 만약에 앞으로 대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면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가 보여줬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조금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과연 또 한국은행이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생기겠죠. 조금 전에 이제 성은실님이 경상수지 흑자 최대면 뭐하죠? 빈부격차가 극과 극인데 이렇게 지적해.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참 어느 시대에나 양극화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성장을 5%, 3% 하던 시절에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과 1%대 성장하는 시절에 양극화가 벌어지는 건 체감의 경계가 더 다르죠. 왜냐하면 잘 버시는 분들, 자산이 많은 분들은 1% 성장하고 0% 성장하고 버텨요. 맞아요. 그런데 힘든 사람들이 저성장 구조 그 과정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 없는 분배에도 사실은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또 결국은 성장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뤄 나가야 하는 게 또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한 거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직장인이라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남성의 이용률이 약 17% 정도였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지만 아직도 그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오는 23일부터는 이 기간도 확대가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혹은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4222님이 이것 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지금 아이 잘 돌보고 계시겠죠? 6194님은 다음 달이면 이거 끝나는데요. 출근할 생각에 설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전 이 마음 이해가 됩니다. 아기 보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배영수님이 중소규모의 직장인들은 꿈도 못 꾸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렇게 또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셨고 7134님도 이 제도는 좋아졌는데 현실이 막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직원 한 명 이거 쓰겠습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휴직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막막하죠.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성화진님, 저는 이 제도가 없을 때여서 독박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자기가 애들 다 키운 줄 알아요. 저희 아내도 하는 이야기. 홍경미님이 제가 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우리 신랑 한 번도 이걸 해보질 못했어요. 회사에 이거는 할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현실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과 또 의견 사연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꾸준히 가품에 대한 논란, 지적 그리고 또 그 수입 판매 끊이질 않네요. 관세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조품, 짝퉁 수입 규모가 1,7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산이 압도적이었고요. 뭐 태국, 홍콩산 등등도 있는데요. 이 모조품 논란은 왜 끊이질 않을까요? 왜 계속 일어날까요? 정지석 기자. 이게 그러니까 모조품도 소비하는 트렌드가 좀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매력,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고가품,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갖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모조품을 샀다면 요즘에는 진짜는 집에 두고 편하게 들고 다닐 용도로 모조품을 사는 중산층이나 부유층도 사실 굉장히 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샤테크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특정 브랜드. 네, 특정 브랜드에서 진짜 가방을 사서 근데 이거는 집에 일단 모셔놓는 거예요. 모셔놓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이제 되파는 용도로 가만두고 나서 나는 내가 실제로 들고 다니는 건 이제 가짜 상품, 모조품을 사서 그걸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럼 마음속으로는 나는 일단은 진품은 들고 있으니까 마음도 풍족하고 나중에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다. 뭔가 약간 이제 클론 NFT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런 트렌드가 좀 많이 진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요. 또 한때는 놀이 삼아 가품을 쓰는 게 또 유행이었던 때도 있고 뭐 굿자, 그렇죠. 하마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또 트렌드가 있네요. 근데 진짜 모조품 수입 그 규모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이 모조품 수입 규모가 2조 902억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적발된 거 네, 기준이죠. 적발된 거 네. 기준이니까.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소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항상 보면은 정품 뭐 100% 가품 인정 시 3배 돌려드립니다. 막 이런 거 맞아요. 굉장히 다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검증을 받고 감증을 받고 해야지만 이제 이게 가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들은 뭐 아니면 말고 하면서 그냥 그런 말들을 마케팅 문구들을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모조품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단속할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이제 중국발 해외 직구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반입 물량 모두가 중국산인 이 평택 세관 같은 경우에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이래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직구는 증가하는데 모조품의 단속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틈을 타서 계속 새로운 모조품이 들어오는 거죠. 일단 이 모조품을 일부러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많죠.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뭐 두 번째 가방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정품을 사려다가 뒤통수를 맞는 사람이 정말 억울할 텐데요. 그렇죠? 이거는 요게- 이제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게 제일 약간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 모조품 시장이 이렇게 계속 커지냐라고 보면 이거는 이 사치품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성격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이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 가치와 이 진짜 가격과 팔리는 가격과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 그 모조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은 요 사용 가치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치품에. 그러니까 모조품 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요 그 간극을 진짜 실제로 파는 가격과 사용 가치 사이의 그 간극은 어디서 나오냐?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를 이른바 브랜드 가치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거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가짜를 파는 거는. 이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이걸 가장 단속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그 가짜를 파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플랫폼이 여기에 개입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 살 때 만약에 어떤 개인 사이트에서 사치품을 샀을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는 그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좀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 개입을 하면서 이 사치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플랫폼이 개입을 하고 게다가 그 플랫폼 자체가 워낙 조금 인지도가 있는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들이거든요. 이른바 뭐 네이버 무신사 같은 곳들이요. 그럼 여기서 살 때는 사는 사람들 자체가 에이 설마 여기서 가짜를 팔겠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샀는데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면세점 특정 브랜드 매장까지 가서 사는 거는 신뢰. 맞아요. 가 가장 높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다른 플랫폼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도 우리가 인정을 사죠. 하는 건데 네. 근데 조금이라도 가격을 아끼거나 아니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는 거고 근데 그 온라인 중에서도 이름만 들어도 믿을 만한 플랫폼이야 라고 해서 샀는데 거기에서 이제 뒤통수를 그렇죠. 맞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중개자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서 왜 사는데 당연히 진짜라고 믿을 만한 제품만 믿을 수 있는 제품만 판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사는데 거기서 가짜를 취급하니까 약간 뒤통수 맞는 기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드는 거죠. 이게 저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통신 판매업과 통신 판매 중개업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해주는 그런 사이트 오픈마켓이라고도 하죠. 거기는 통신판매 중개업이어서 그들이 어떤 물건을 파는 건 중개업자는 관여도 하지 않고 맞아요.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우리는 판만 깔아줬을 그렇죠. 뿐이야. 이거는. 중요한 거는 통신 판매업자는 직매입을 하거나 이른바 사입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돈으로 사서 파는 거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자는 그런 책임이 좀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것도 잘 모르실 구분이 수 안 있어요. 되죠.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자가 통신 판매 중개업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면 그렇죠. 법적인 책임은 통신 판매업자가 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네이버나 무신사 플랫폼에서 산 거거든. 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그렇죠. 그 통신판-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 쇼핑몰의 맞습니다. 신뢰도도 중요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약간 통신 판매 중개업자 이른바 플랫폼에 대해서도 네. 뭔가 법적 책임이 좀 있어야 있어야 될 것 되는데. 같은데. 이게 또 지금 6179님이 원하는 모델이 전국 매장을 돌아도 없기에 N 쇼핑에서 샀는데
300만 원짜리를 몇 년 후에 AS 하러 갈 때 매장에서 가품 짝퉁이다. 판정을 받았어. 근데 이거를 가품. 그때는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나서 어디 좀 틀어지거나 그래서 AS 받으러 갔는데 이거 가짜인데요? 아. 이러면 얼마나 날벼락이겠어요. 몇 년 동안 제 뭐 영수증 주변에도 보관할 그러신 것도 아니고. 분들이 몇몇 계신데 아, 그분들은 절대로 앞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지 않더라고요. 그 맞아요, 이후로 맞아요. 무조건 조금 비싸도 무조건 백화점 가서 사시고.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이른바 우리가 인터넷 쇼핑 정말 많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는 정말 인터넷 쇼핑은 가품이 많다라는 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믿을 만한 인터넷 쇼핑몰 대기업이 운영하는 데는 괜찮겠지라는 단계까지는 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또 뒤통수를 맞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쇼핑몰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 쇼핑 페이지라고 있죠. 디자인들 보면은 정품 로고, 공식 스토어, 정식 수입, 무슨 뭐 수입 원장 이런 거 막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 뭘 믿고 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뭐 S급이니 아니면 ST 이렇게 붙여갖고 무슨 스트 이런 스타일. 식으로 스타일을 그게 줄여가지고. 가품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위조 상품을 지칭하는 뭔가 용어가 좀 쓰였는데 요즘에는 정품 로고 쓰고 그냥 이미지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가 그 판매 페이지만 가지고 위조 상품이다 아니다를 따지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제 병행 수입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특정 브랜드의 전용 사용권 없는 누군가의 제3자가 이제 다른 유통 채널 통해 가지고 관련 상품을 수입하는 걸 텐데 이게 수입 업체 간에 뭔가 그냥 자유 경쟁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려고 시장에 좀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싸게 저렴한 가격에 유통 거품을 좀 낮춰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건데 대신에 가품이다. 그러니까 가품의 가능성을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게다가 뭐 AS 같은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거를 악용해서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거를 책임 소재를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애매한 약간 거.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좀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 해봤어요? 당했어요. 어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진품이 한 25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니트였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서 온라인을 막 찾았더니 막 엄청 큰 사이트예요. 그 리뷰도 막 몇백 개씩 달려 있고. 근데 거기서 한 16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아, 애매한 가격이. 그러니까 애매한 항상 이 거. 애매한 가격으로 그게 한 7, 8만 원에 팔면 이거 가짜네 할 텐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려 있는 말이 홍콩 아울렛 제품이고 이제 그치. QR 인증도 되고 이제 정품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리뷰도 막 싹 달려 있길래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샀어요. 궁금증 반에 호기심 반에서 샀는데 누가 봐도 가짜 모조품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디자인의 다른 컬러가 누가 있었는데. 봐도 진짜인데 가품이 아니라 누가 봐도 모조품 같은 게 왔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QR 인증도 너무 허술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충격적인 거는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플랫폼에? 톡톡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거 너무 약간 모조품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려고 하니까 그 판매자분이 너무 쿨하게 당장 무료 반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보내기도 전에 반품비가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네. 네. 모조품이면 정품이 아닐 시 100% 환불 보장. 그거인 즉슨 모르는 사람한텐 그냥 팔고 아는 사람 오면 그 100% 환불해주면 되지. 우리 손해본 거 없는데 이거네? 그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경찰서로 물건을 좀 받기도 신고를. 전에 예. 그 제가 산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 게 전 너무 충격을 받은 그거는 네이버 거예요. 측이랑 경찰 측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아니 그래서 일단 네이버도 칼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지금 판매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정상금을 정산을, 돌려주지 예.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봐야 되는 게 아까 송일아 기자의 케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불만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받았네. 배상을 해줘야지 배상을. 아이고 우리 김종무님이 돌체앤 바나나, 루이 보통 이런 브랜드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오현주님은 네가 명품이 되라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 이것도 트렌드에 뒤처진 게 우리가 명품, 모조품, 가품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MZ 사이에서 이른바 힙한 거는 워프랍니다. 명품에 대한 워프. 워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워프라고 하니까 아니, 듀프. 듀프. 듀프가 뭐예요? 그리고 이 듀프 소비. 버킨백과 비스무리한 월마트 버킨백, 워킨백이 유행하는.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많은 비슷한 그 백 누구나 이름. 다 가짜인지 알고 누구나 다 그 이른바 그 사치품을 약간 사치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재해석한 값싼 상품인 걸 알면서 소비하는 이 소비 트렌드가 잘파 세대한테 있다라고 하네요. 그것도 어차피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 없으니 그냥 싼 거 알아. 저거 뭐 비슷하게 맞는 거 따라 맞는 거 알아. 근데 난 그냥 이거 즐기고 싶다고 이런 소비 심리도 있다는 거네요. 참고로 워키는 월마트 플러스 버킨백. 품절이래요. 사진을 봤는데 아, 못 써요. 괜찮아. 재미로 사볼 이거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한 번 미국에 가서 사볼 만한 재미로 근데 이게 그거는 또 그거래. 이제 약간 이거죠. 디자인을 너무 따라했기 때문에 저쪽 네. 기업이 이쪽 기업에게 맞아요. 소송 걸지 않을까? 지식재산권 침해 아닌가? 이런 걸로 하는 그것도 약간 되게 이 그 사치품 업체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긴 할 텐데 거기서 월마트의 이른바 워킹백은 여기서 아예 우리가 뭐 버킨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앴어요. 그냥 우리는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이다. 근데 뭐 가방 생긴 게 비슷하지 않아? 막 이런. 약간 또.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너무 당당해요. 그러니까 듀프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조품이 브랜드 로고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베꼈으면 이건 이제 아닌 거죠. 아이고 그러게요. 이런 좀 단속 처벌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알고란의 고란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것 누구나 꿈꾸는 거죠. 취미 활동을 하다가 이게 또 전문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땀 한 땀 액세서리를 만들다가 이렇게 또 사업가, 주얼리 공예가가 됐다고 하네요.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공예품을 만나는 분이에요? 만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얼리 수공예품을 만드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네. 이분이 원래는 그 90년도 초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뭐 삼성전자나 네. 그리고 이제 뭐 벤처기업에서 한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부터 이제 전업주부로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낳고. 네, 아이 낳고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부터 주변에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로 인해서 전업주부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이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도 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비는 시간에 문화센터를 굉장히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퀼트나 비즈공예 뭐 안 해본 게 굉장히 없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수공예로 주얼리를 만드는 수업을 들으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처음엔 배워보고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걸 직접 판매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취미로 만들어도 집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거실이 굉장히 난장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된 큰 딸의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부자재나 아니면 완성품도 이리저리 이제 뭐 진열을 좀 해놓다 보니까 네. 이 큰 딸이 그걸 보고 그러지 말고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봐라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얼리니까 공예이기도 하고 원재료도 뭔가 좀 고급진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천연석을 쓴다고요? 이분이 이제 특히나 천연 원석, 뭐 진주나 옥 같은 이런 천연 원석을 가지고 주얼리를 만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만드는 과정을 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제품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지 상품 기획을 하잖아요. 네. 그 기획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천연석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천연석과 이 부자재를 구매를 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지만 네. 처음에는 이 천연 원석이 어디에서 파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리저리 찾아보고 뭐 동대문 시장에 가서 구석구석 발품을 팔면서 이 좋은 원석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수공예품 정말로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제품 만드는 데는 네. 그렇게 오랜 뭐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상품 기획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자재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드는 데는 하나 만드는 데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꽤 많이 만드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택배를 붙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온라인 그렇죠. 판매하는 거니까. 이 시간 들어보니까 예. 보통 이제 제품 만드는 건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제 소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오전 10시부터 뭐 4시까지 제품을 만들고 택배 포장하고 발송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저렴한 재료, 플라스틱 소재 같은 걸로 뭐 비즈 공예하는 것도 유행이고 또 이분은 천연 원석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값은 나갈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거 이분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안 그래도 저도 여쭤봤는데 네. 작년 네. 한 해 기준 매출이 3억 원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손으로 수공예해서 온라인 판매하는데 놀라셨죠? 주부님 혼자서 그렇죠. 상당한데요?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았는데 네, 3억. 이게 또 들어보니까 네. 재료 자체가 이제 천연 원석이다 보니까 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비가 꽤 들어가는데 원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네, 네, 네. 그때보다 수입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기업 다닐 때보다 많이 번다. 그렇죠. 멋지시네요. 진짜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취미로 했을 때랑 이게 일이 됐을 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취미를 할 때보다 제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심적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늘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보다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고민들도 좀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 이제 돈을 받고 제품을 팔다 보면 네. 반품이나 민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악성 고객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물건을 받고 이제 주얼리다 보니까 뭐 실컷 쓰다가 네. 뭐 변색이 됐다.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반품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노하우가 쌓여서 나아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디 가나 이런 민원과 악성 고객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다 이제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시는 베테랑이 되신 거고요. 네, 그럼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혼자 이제 제품 만들고 기획하고 택배 발송, 뭐 고객과의 소통까지 다 모두 혼자서? 혼자 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시다. 일의 만족도는 어떻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입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부분이 이 재택근무잖아요. 네네. 어디 뭐 출퇴근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년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는데 반면에 좀 단점도 좀 들어보니까 작업 자체가 대부분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 거북목이 고질병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원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집중해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나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재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똥손이라고 누구한테는 이제 황금손이라고도 하는데 네. 솔직히 좀 손재주 좋은 금손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뭐 금손이면 금상첨화겠지만 기본적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손이 좀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만들 때도 손이 좀 빠른 분들 있잖아요. 민첩한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좀 가능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공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아 보였고
저도 옆에서 보니까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 두터운 손으로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해야 되고 고객 응대를 할 때 이 서비스 마인드도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유 그거 쉽지 않아요. 또 거기에 문의도 많이 오고 온라인으로 뭐 안 좋은 리뷰도 달리기도 하고 그럼 또 응대해야 되고. 근데 이분은 일단은 손재주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을 또 하나 개척을 하신 거네요. 근데 이른바 대량 생산의 시대고 이제 AI 로봇의 시대입니다. 로봇이 대신 뭐 커피도 뽑아주고 커피 타주고 막 이런 시대고 공예도 기계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 수공예 작가의 비전, 이 직업의 비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뭐 AI가 뭐 주얼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이 이 마진율도 높아서 네. 많이들 선호하는데 그럴수록 이 수공예 제품을 좋아하는 마니아층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 틈새를 노려볼 만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됐었습니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요즘에 MZ 세대들이 팀장 되는 거 싫어한다고 합니다. 난 승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리더를 기피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리더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가 될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